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또 네 번째입니다. 벌써 40문제네요. 네 번째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8주 끝나면 80문제겠죠?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10문제 전범위로다가 우리가 거점 확보를 위해서 확인할 건 몇 가지 확인해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볼게요.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옳은 거란 설명이 나옵니다. 도시 기본 계획 옳은 겁니다. 기본 계획은 매번 얘기하죠. 우리가 11페이지에 있다고. 어디요? 11페이지. 됐죠? 그러면 항상 얘기하죠. 기본 계획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기 위한 지침을 주는 거다라고 매번 얘기합니다. 도시 기본 계획은 관리계획 지침. 그림책 왜 안 펴? 11페이지 펴요, 빨랑. 그렇죠? 가운데 위에. 그러면 기공의하여 수립을 하고 협심하여 승인한다고 11페이지 가운데 위에 있겠죠. 근데 주의할 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제한이라는 걸 할 수는 없어요. 제한은 언제 하는 거죠? 관리계획일 때 제한이 있죠. 기본계획은 제한이란 말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리계획일 때 제한이 있는 거지 기본계획은 제한이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나올 때 11페이지 가운데 위에 보면 관할구역의 지자체의장이 도시기본계획을 만들잖아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기본계획은 내 멘탈이니까 국장도가 만들 수는 없어요. 기본계획은. 그런데 조그만 시군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 11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명 이하. 5만 명인데요? 그러니까 10만 명 이하 맞잖아. 그러면 여기에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요건이 만족되니까 수립해야 하는 게 아니죠. 조그만 시군은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11페이지 위에. 그리고 가운데 밑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도시 기본계획은 큰 도시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특별시장은 기본계획을 승인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광, 특시, 특도는 따로 승인받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그만 시군은 수립을 제외할 수 있고 큰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을 안 받는 거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래서 X고 4번 타당성 검토 11페이지 맨 위에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 검토 3년마다가 아니라 5년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의무가 있나요? 없죠. 긁어 부스럼이고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싸움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일 때만 5년마다 검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정 가운데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기초조사의 내용에 포함하란 말이 보일 거예요. 가운데 위에. 그런데 5년 이내에 실시한 적이 있다거나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한 적이 있다면 토지의 적성평가와 제 취약성 분석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평가사인 2번이 나왔는데 우리 지금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조문을 넣어놨어, 내가. 읽어봐. 다른 법률에서 다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으로 인하여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토지의 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이미 검토했으니까. 알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실제 나와도 아주 좋네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고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16페이지 왼쪽 위에 봅니다. 뭐라고요? 16페이지 왼쪽 위에.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모두 고른 것은. 시작. 도시지역으로 결정곳이 된 것으로 본다. 모두 고른 것인데 이거 완전 유력하죠. 이번 시험에. 그렇죠? 그럼 봐봐요. 산업단지라고 한다면 도시지역으로 간주를 하기는 하는데 농공단지는 도시지역 간주와 관련이 없어요. 농공단지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면 도시주로 간주하겠지만 농공단지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공단지는 X고요. 또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의 사업구역이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것이 된 것으로 보는데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 시작. 수력발전소, 송변전 설비만을 위한 경우라 한다면 밤에 반짝이는 불빛 하나가 없습니다. 수력발전소만을 위한 경우라면 도시로 간주할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그렇죠? 보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면 요건 도시로 간주하고, 그 다음에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구역인데 이건 계획관리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일대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정답은 모두 고르시오라고 했으니 2번 디귿분 몇 개 없죠. 요즘에 제가 매번 스타일 여러분 드릴 때 박스 집어넣고 모두 고르시오 요즘 스타일은 하나 정도 고르는 게 요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 무조건 기역, 니은, 디귿리을 다 쓰는 그런 행태 이제 안 돼요. 그건 행패에 가까워요. 알았죠? 이제 안 돼. 이제 모두 고르는 거 거의 없어. 꼭 잘 읽어보고 해야 돼. 아셨죠? 나한테 나중에 탓하지 말고 잘 읽어봐. 됐고요. 3번입니다. 오늘 배운 거죠? 그러면 32페이지 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합니다. 해봐봐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경작을 위한 토지용질 변경이다 라고 나와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틀린 걸 고르래. 그러면 봐봐. 인접토지 농작업에 영향이라는 걸 미친대. 허가받는 경작. 됐죠? 두 번째, 토질 오염 우려가 있는 토사 등을 사용하여 성토하는 거 아무래도 오염 우려 때문에 허가 받아야 되죠. 32 정 가운데 있어요. 그림책 위치 확인하면서 봐. 멍 때리지 말고. 그 다음에 옹벽의 설치가 이루어져도 위험하니까 경작을 위한 허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절토, 성토가 수반될 때 경작은 2m 이상이면 허가받아야 하는 거니까 3m면 2m 이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받아야지. 그죠? 하지만 답전, 전답, 전과 답을 왔다 갔다 하는 지목의 변경은 허가받지 않거든요. 왜? 독인 대긴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기본적으로 뭐다? 우리가 뭐 임야를 전답으로 바꾼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허가 받아야지. 경작할 때. 위험하니까. 산사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전답과는 관계없으니까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여요. 그래서 한 번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려봅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됐고요. 4번 문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4번 문제는 도시개발조합에 관계된 걸 물어본 건데 사실은 시행에 대해서 전반에 물어봤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39페이지 살짝만 봐봅시다. 그림책에 39페이지 봐보세요. 요건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좀 그림책을 좀 봐줄게요. 제가. 왜? 나는 친절하니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요. 오른쪽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한이라는 부분이 보여요. 봐봐요. 지정제한. 그럼 일단 봐봐요. 시행자가 특별자치도 시군구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데 국가지자체 조합은 제한이 안 돼요. 왜? 국가지자체면 지가 정하면 되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고 조합은 투기 문제도 있고 아직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조합이 제한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4번 문제 1번 질문 보시면 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다 이러면 안 되죠. 조합은 제한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 가운데 좀 봐보세요. 그럼 뭐냐? 그럼 이와 같이 개발구역 지정됐을 때 시행자가 누가 될 수 있겠느냐? 공공의 자가 지정권자 지정받아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 그럴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고 그럴 때
조합은 전부한지 방식의 한정에서만 시행자가 된다. 그러면 4번에 2번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안 되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조합은 시행자가 되는 거지. 그래야 분쟁 막을 수 있으니까. 일부 X, 전부. 그 다음에 봐봐. 소유자 조합은 개발 사업의 전문가랬어요? 돈 세는 거에 전문가랬어요? 돈은 정말 잘 세요. 우리 집사람도 참 돈 잘 셉니다. 그렇죠? 오해기들. 그러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되는데 잘 모르면서 돈만 세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봐봐. 다음은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어. 소유자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유자 조합이 사업을 지연시키니까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 4번에 3번 질문. 지정권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했다면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는 거지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거든요. 그거 상당히 좀 까다로운 것 같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다음은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해봐봐요. 시행자 변경. 해봐봐요. 시행자 변경. 근데 봐봐. 요 시행자 변경을 보기 전에 볼 게 있는데요. 봐요. 왼쪽에 구역의 해제 간주 조문이 있거든. 왼쪽 밑에. 근데 해제 간주를 보면 봐봐. 개발구역에서 실시기까지는 3년을 줘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기까지 몇 년을 줘? 3년을 주고 안 하면 다음날 구역은 효력을 잃게 합니다. 됐죠? 그런데 만약에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인 전부환지 방식인데 구역이 지정됐는데 어디까지? 실시계획까지 1년 이내에 인가시정이 없었어. 그러면 1년인데 2년만 더 지나면 구역이 해제가 돼. 그러면 2년 더 지나서 구역의 해제를 맛보는 게 맞아? 아니면 1년 됐을 때 시행자 바꾸는 게 맞아. 시행자 바꾸는 게 맞아. 따라해보세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작.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시작. 도시개발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는 봐봐. 1년이면 시행자 변경이고 3년이면 해제 간주야. 그래서 구역에서 실시계획까지 기간이 나오면 꼭 기억하셔야 돼. 3년이면 다음날 해제 간주지만 1년이면 소유자 조합이 전부환지 방식 시행자가 될 때 시행자 바꾸는 사유가 되어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4번은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이내 실시계획, 도시개발구역 1년 실시계획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 사유지 지자체 등의 시행 사유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3, 4번이 바뀐 거야, 스스로가. 따지고 보면. 그리고 5번 파산 선고 받고 봐봐. 다음 41페이지 밑에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 이건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조합원은 가능하거든. 임원의 결격이지 조합원의 결격이 아니야. 그래서 4번은 5번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제가. 그러면 해당 내용에서 본다 한다면 여기 있다. 봐봐요. 조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럼 내용에서 확인해 봅시다. 봐봐요. 조합. 첫 번째입니다. 옳은 것은. 됐죠? 그러면 해당 내용 부분에 조합은 특도시군구에게 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는 없고 됐죠?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정권자는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시행자 지정 신청하지 아니했다면 시행자 변경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조합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되고 1년 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지자체 등의 시행사유가 아니라 이건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5번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조합원은 될 수 있어요.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뭐라고요? 조합원은 될 수 있다. 임원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아셨습니까? 그 정도 구분해 보시고 이거 나오면 정말 5번 정확히 알면 맞추는 거고 아니면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려고 푸는 문제인 거니까 맞추려고 애쓰지 마세요. 이해만 하시면 됐으니까. 이거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5번 문제입니다. 종합설립의 추진위원회 굉장히 중요하죠. 56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들 내용 정리해 봅니다. 56페이지. 정비법령의 종합설립의 추진위원회가 보일 겁니다. 56 왼쪽 위에. 다른 법과 달리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어요. 뭐라고요? 다른 법과 달리 정비조합은 추진위원회가 있다. 그래서 언제 이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시작.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56 왼쪽 위에. 그러면 왜 정비조합만 추진위원회 규정이 있을까? 이해관계인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정비조합은. 안 그러면 조합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개발조합이나 뒤에 배우게 될 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법정 단체가 아닌데 정비조합만큼은 법정 단체예요. 틀린 걸 물어봤는데요. 첫 번째,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추진위원으로 시군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의 2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56 왼쪽 위에 써 있고 그래야 조합 만들기 쉬워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봐봐요.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뭐죠? 추진이 만들기 전, 구역 지정되기 전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진단 신청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56 왼쪽 밑에 있듯이 정관 초안 정도만 작성하는 거지 추진위원회가 정관을 확정질 수는 없습니다. 정관 확정은 56 정 가운데 어디 나오죠? 창립총회에서 확정짓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9번에서 답은 3번이고요. 또 왼쪽 밑에 56페이지 하단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둔다. 맞아요. 추진위원회는 감사가 있지만 이상은 없습니다. 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봐봐. 추진위원이 나중에 결국은 임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진위원은 임원의 결격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그래서 어디 56 왼쪽 맨 밑에 추진위원은 임원의 결격을 그대로 준용하니까 마찬가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성고를 받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가 추진위원 될 수 없다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나오면 자꾸 조합원은 결격이 없다면서요. 추진위원은 조합원이 아니야. 임원과 동일시 하시면 돼요. 그 추진위원이 결국은 임원이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고요. 이것도 뭐 실제 나와도 아주 좋아. 그죠? 뭐에게? 6번입니다. 이 문제 아주 좋은데요. 제가 57페이지 왼쪽 위에 넣어놨는데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된 조문만 내가 모아놨어요. 일단 57 왼쪽 위 보시면 제가 투기과열지구 관련된 것만 모아놨는데 봐봐요. 옳은 거라고 돼 있죠. 뭐 결혼, 상속, 이혼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럼 봐봐요 여러분 57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 조합원이 누구냐라는 말이 나와요. 뭐라고요? 조합원이 누구냐. 됐죠? 그러면 조합원은 누구죠? 말해봐. 토지 등 소유자. 컨닝할 게 없어? 뭐라고요? 토지 등 소유자. 그럼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재건축은 동의한 자만을 조합원으로 보죠. 그렇죠? 그런데 57 왼쪽 위에 이게 만약에 투기과열지구라면 전매 제한을 가합니다. 재건축이어도. 그러니까 재개발인지 재건축인지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건축이면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후부터. 시작. 조합 설립의 인가 후부터. 재개발이면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이게 뭐 9월부터 개정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 봐야 알겠습니다만. 바뀌면 그때가 다시 얘기하고 일단은 맞아. 재건축은 조합 설립의 인가 후가. 그렇죠? 그 얘기.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57 왼쪽 중간 끝에 보시면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 후에는 그 지위를 얻은 자가 옮겨받은 자는 조합원이 원래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잠실주공 5단지를 봐도 조합 설립의 인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물건이 뜨문뜨문 나와요. 아니 전매 제한되는데 왜 나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사유가 있어요. 57 왼쪽 끝에 중간에. 그럼 뭐예요? 대표적으로 세대원 정부가 뭐 해외 이주, 2년 이상 해외 체류, 상속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특이한 상황인 거고 아주 일반적인 상황은 이거죠.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에 대한 부분에 뭐다?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지키고 있다면 몇 년? 10년 이상 소유하고 뭐가 되어지죠? 5년 이상 거주하고 이런 조건이 맞으면 그런 자로부터 양수한 자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런 조합 설립의 인가 이후에도 물건이 나오는 게 10년 이상 소유, 5년 이상 거주 이 요건을 지킨 물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건이 그렇게 없으니 맨날 신고가인 거야. 물건이 많아야 집값 떨어질 거 아니겠냐고. 그렇죠? 취득장벽 올려놔, 양도장벽 올려놔, 뭐가 된다, 전매 제한 받아. 물건이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집값은 올라가고, 엊그저께 그 기장분 TV 나오시더니 집값이 폭락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믿을까? 나 믿으려고. 폭락할까봐.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은 많은데 요즘에 좀 부동산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그래요. 어쨌건 그 다음에 디귿번 봅시다. 디귿번은 64페이지 왼쪽 밑에 좀 봐보세요. 64 왼쪽 끝에 봅니다. 그러면 64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디귿 리을번의 내용이 나오는데 왼쪽 끝에 봐봐요.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시작. 투기과열지구라고 한다면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 뭐하죠? 대상자 등은 선정일로부터 몇 년? 5년 이내에는 분양 신청할 수 없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재당첨 제한인 거예요. 64 왼쪽 중간 끝에. 됐습니까? 투기과열지구 내에선 재당첨 제한이 있고요. 또한 64 오른쪽 밑에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어쨌건 1주택만 공급한다고 나올 겁니다. 어디? 64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줄 수 있는 건 과밀억제 권역 밖에 C섹터 일대예요. 투조가 아닌 경우로서. 이해갑니까? 그러면 소유한 주택수만큼 주겠죠. 하지만 봐봐요. 요 리을번 지문은 지금 어디죠?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고 투기과열지구 조정상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재건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그 64 오른쪽 밑에 보면 이거는 A섹터, B섹터, C섹터 중에 어디 들어가죠? 그렇지, B에 들어가는 거야. 세트가 아니라 섹터. 무슨 햄버거도 아니고 뭐라고요? 해당 부분에서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죠? B섹터면 3주택까지는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밀억제 권역에 위치하는데 투조가 아닌 재건축은 3주택까지는 주겠다는 겁니다. 64 오른쪽 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의 인가 후 10년, 5년, 3주택 답은 1번이죠. 제가 정비법에 나오는 투기과열지구 등 관련된 것만 다 모아놨어요. 이것만 봐도 뭔가 한 개는 걸려야 되는데 아직은 안 걸렸지. 올해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한 번 정도 더 확인해 봅니다. 됐고요. 그럼 이제 건축법으로 가서 73페이지 봅시다. 73 봅니다. 그러면 73페이지에 건축 신고와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가봅시다. 우리가 건축 신고와 관련된 부분을 73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건축 신고를 항상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쉬운 부분은 아니야. 근데 몇 가지만 간단히 얘기해봐요. 73 오른쪽 밑에 보시면 이렇게 건축에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허가받는 사항 중에서 경미한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축의 신고만 해도 허가받은 거로 봐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건축 신고 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바닥 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로 증계 제축이 되어져요. 그러면 85 이하로 증계 제축이 된다면 그 증계 제축되는 게 85 안 되는 경우는 신고하고 해요. 물론 3층 이상이면 10분의 1 이내가 동시만족이 돼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관농자의 비도시가 있어요. 관농자의 비도시에서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그 건축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얼마면 3층 미만, 연면적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 요게 동시 만족되어지는 건축이라면 그냥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어디? 도시 외 지역에서는. 도시면 안 돼. 그리고 요런 경우라 하더라도 봐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부분에 재난지역 있죠. 이런 동네는 신고하고 못해. 위험하니까. 이해 가셨죠? 건축일 때 비도시. 굉장히 까다로워요, 지문이 이게.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대수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대수선은 관농자의 비도시에 한정하지 않고 그냥 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을 신고하고 한다 이 얘기야. 대수선이 더 경미하니까. 됐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 학원은 연면적 200 미만도 아니고 3층 미만도 아니야. 9층이야 지금 여기. 그럼 뭐가 되어지죠? 우리는 무조건 대수선 할 때 허가받으라는 얘기거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새로 조문을 만들게 돼. 네 번째로 뭐라고?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시작, 주요 구조부에 해체가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뭐가 되어지죠? 아, 이 3번의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 하죠? 내력벽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그 다음에 뭐 하죠? 기둥, 지붕틀을 각각 3개 이상을 수선 하는 경우 등이라면 3항이 아니고 4항에 의해서 신고하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해체, 증설 이런 게 없어야 돼. 4번에 대해서 신고하고 하려면. 됐죠? 그리고 5번에 가서 이번 주말 모의고사였지? 기타 소규모 건축물로 100제곱미터 이하의 연면적 합계 건축일 때, 3m 이하의 증축일 때, 뭐 하죠? 이런 경우는 소규모 건물로 신고한다고 하죠.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걸 200 이하라고 나왔던 기억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7번 문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라고 나와요?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봐. 틀린 것은.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 위험적 등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증축되는 게 2층인데 80제곱미터래. 그럼 85 이하고 3층 이상이 안 됐으니까 애누리 없이 신고사항이야. 두 번째, 관리지역이면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의 건축이면 신고하고 하지. 관농자 관리. 그리고 연면적이 150이고 2층에 대수선이면 200 미만 앤드 3층 미만이니까 신고하고 하지. 근데 그런 대수선 중에서 3층인 건물인데 내력벽은 주요 구조부지. 근데 이거를 30 이상을 해체하는 대수선들한테 해체하지 않아야 신고하고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은 신고사항이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왜? 해체한다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 얘기들. 그리고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이면 신고하고 하죠. 이 건축 신고는 나올 때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봐줘야 됩니다. 답은 4번. 이행강제금 봅시다. 해봐 말해. 이행강제금 시작. 이거 몇 페이지 있나요? 80페이지. 갑자기 뭐라고 그러는 거야? 뭐라고요? 80페이지에 이행강제금이 나와요. 꿈 꿨어요? 뭐라고요? 80페이지 이행강제금. 근데 주의할 건 요번 시험에 저는 이 80페이지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80페이지에 나와 있는 왼쪽 위에 결합건축이라든가 가운데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오른쪽 위에 건축 분쟁전문위원회 있죠. 난 이 세 개 다 목전에 왔다고 봅니다. 세 개 다. 세 문제 다 나올 수도 있어. 야, 이 세 개 다 나오면 나는 뭐 하늘에
곤도온을 타든가 그렇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봐봐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일단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을 강요하는 걸 이행강제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용적률이라는 것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90%의 강제금을 부과해요. 허, 용, 건, 신, 100, 90, 80, 70. 이 순서를 물어보고 그 이유 아직 안 나왔어요. 5년 넘게. 그러면 봐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는 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의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건 산출된 거의 100%, 용적률 초과한 건 산출된 거의 90%,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한 건 산출된 것의 80%, 신고하지 않은 건 산출된 것의 70%입니다. 허, 용, 건, 신, 100, 90, 80, 70. 시작. 허, 용, 건, 신, 100, 90, 80, 70이겠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은 1년에 2회 이내. 우리 강제금이 대부분 매년 1회거든요. 근데 건축법만큼은 위반이 하도 많아서 1년에 2회 이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거 주의할 거, 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서민용이죠. 그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감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85 이하였다가 60 이하로 바뀐 거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85 이하였다가 60 이하로 바뀌었으니까 감경하는 게 좀 더 줄은 거죠. 그러니까 강화했다고 이해하시면 돼. 따지고 보면. 알겠죠? 그 얘기. 그리고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였어도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줘야 돼. 80페이지 가운데 맨 위에 써있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라. 왜? 이미 위법은 완성됐으니까. 이건 이행강제금 나올 때마다 어딜 가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이든 농지법의 이행강제금이든 토지거래허가 중개사법의 이용의무 안 지켰을 때 이행강제금이든 이미 부과된 강제금은 징수해야 됩니다. 새로운 부과를 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알겠습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 가운데 80페이지 허가권자가 영리 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이라고 한다면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아니죠. 100분의 100. 그리고 가중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중하여야 합니다. 여기 나와 있죠. 조례로 100분의 100 범위에 가중하여야 돼. 이게 원래 할 수 있다 이었었는데 뒷돈 받고 자꾸 봐주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가중해야 한다로 바뀌었어. 이것도 개정이 2번 된 거야 벌써.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상 강제금이 난 분명히 나올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80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3가지 다 완충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9번 봅시다. 다 했습니다. 9번 주택법에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 사유입니다. 페이지 92페이지 봅니다. 그럼 우리가 주택법에 대해서 주택의 단지를 만듭니다. 그럼 주택의 단지는 한두 채 지어지는 게 아니라 30호, 30세대 이상으로 92 왼쪽 밑에 예외적으로 50호, 50세대 이상일 때 대표적으로 한옥 같은 게 50호 이상일 때죠. 도시형 생활주택 중 요건 맞을 때 50세대 이상인 거고 단지형 연립다세대일 때 이해가셨죠? 근데 서민 주거안정비 이런 건데 이거는 주택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택하고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같이 지어주는 걸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게 합니다. 그러면 92 오른쪽 위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은 누가 하는 거죠? 당연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주택법에 언제 국장사업계획 승인이다?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야. 국가가 사업주체야. 그러면 이럴 때는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답은 4번입니다.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건축법은 국장이 허가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은 여러 채를 짓는 거라 국장이 승인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비교집에도 있으니까 나중에 비교해 보시고요. 그럼 무슨 물어봅시다. 50호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한다고 국장이 승인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라고 한다면 누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승인하는 사유라고 92 오른쪽 위에 얘기했고 21층 이상일 때 이거 뭐 있지 않았나요? 이건 건축법이잖아. 건축법에서는 21층 이상 건물 짓는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했지. 일반 시군구가 아니고. 이건 건축법 내용이지 뭐하죠? 우리 주택법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되었죠? 건축법 뭐라고 나와? 21층 이상이면 특광이 허가하는 사유로 나오잖아. 공장 등 빼고. 그렇죠? 그 얘기. 그리고 답은 4번이고 연간 20호 2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해서 국장에게 등록한 자, 이건 등록사업자 얘기하는 거야. 국장에게 등록은 다 해야 되는 건데 이러면은 무슨 국장이 승인을 해. 이건 등록사업자 등록기준 얘기하는 거고 국장의 사업계획 승인 사유와는 아무 관계 없어. 알겠습니까? 우스워 보이지만 은근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92페이지에 대한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확인해 줘야 돼. 제가 2시간 딱 여러분도 얘기하지만 다음 주는 한 주 휴강이에요. 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시간 딱 듣는 분들도 다음 주 수업 없을 때 건축법, 주택법을 꼭 들어줘야 돼요. 5, 6월 달에 수업한 걸로. 안 그러면은 나중에 9월 달에 무지 힘들어요. 숙제예요. 다음 주 한 주 안 한다고 니나노 하면 안 돼. 알았죠? 주택법, 건축법 동영상 꼭 봐줘요. 5, 6월 달 걸로. 숙제. 검사를 어떻게 하지? 이거 나오라 할 수도 없고. 어쨌든 그 얘기들. 마지막 10번.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의 농지 소유 상한은 우리가 101페이지를 봅니다. 얼마? 101페이지. 101페이지 왼쪽 밑에 보면 농지 소유 상한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우리 이런 말씀을 드려요. 원래 농지는 왼쪽 맨 위에 아무나 소유할 수가 원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노란색 칠해진 부분은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국가지자체가 취득한다든가 상속이라든가 8년 영농자 인농이라든가 주말체험 영농,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때 농업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농지를 얼마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상한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딨냐? 바로 101페이지 왼쪽 밑에 농지 소유 상한이 있습니다. 상속, 8년, 주말 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농지 소유 상한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상한이 없어요. 오로지 세 가지만이야.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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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만천. 박자 맞출 줄 아네, 이제. 뭐라고요? 막걸리만 있으면 되겠는데. 뭐라고요? 상속, 8년, 주말 체험, 만만천입니다. 나머지는 상한이 없어요, 다. 그럼 봐봐요. 1번.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다면 이건 소유 상한이 없으니까 1번이 답이에요.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한다.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이러고 틀린 질문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게다가 8년 이상 영농자가 뭐가 되어지죠? 이농한데 농촌 떠난다는 거지. 그럼 얼마까지? 1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는 거지. 1천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속이니까 1만까지만 맞는데 그래. 농업 경영하는 자는 상한이 없어. 농업 경영하지 않는 자일 때 상한이 있는 거지. 이해갑니까? 농업 경영하지 아니하는 자가 상한이 있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중개사에도 물어보니까. 그렇죠? 그 얘기. 또 주말 체험 영농일 때 상한은 1천 미만이 되어지는데 이건 세대원별이 아니라 세대원 전부가 가진 걸 얘기합니다. 세대원 전부가 가진 거 1천 미만. 일때 우리가 상한이라고 하지 세대 원별이 아니죠. 그 다음에 농지 전용허가 전용 신고하고 농지를 소유하는 자는 소유 상한은 없습니다.
오로지 상속 8년 주말 체험일 때만 11,000으로 상한이 있는 거니까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오늘도 이래서 전체적으로 10개의 거점 확보를 하느라고 내용 등 풀어봤고요. 다음 주는 한 주 자습 기간이니까 다시 얘기해요. 건축 주택은 꼭 다음 주에 수업을 동영상을 보셔야 돼. 5, 6월 될 걸로. 그리고 나서 데일리 스터디 하는 거 우리 1일 노트 보고 한 거 5, 6월 달 거 8장 한꺼번에 좀 2시간 동안 봐주시고 그래서 매주 반복해야 돼. 알겠습니까? 수고하셨어요. 다다음 주에 볼게요. 감사합니다.